산골 촌놈이 활을 쏜다고? 웃기는 소리.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소년이 쏜 화살은 이미 날아가 있었고 백보박 관역에 꽂힌 것도 모자라 앞서 꽂혀있던 화살을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스승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뒷산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로 만든 엉성한 활로 혼자 터득한 것이 전부였던 16살 산골 소년. 이 한결이었습니다. 그런 소년 앞에 어느 날 정체 모를 노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진짜 가궁 하나를 내밀어 보이는데 소년이 생전 처음 제대로 된 활을 손에 쥐던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허나 소년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갈수록 그 재능을 탐내는 손길도 하나둘 뻗어오기 시작하였지요. 어떤 자는 명예를 위한 도구로, 어떤 자는 누군가를 쓰러뜨릴 칼로 삼으려 하였으니 과연 이 소년의 활은 끝내 누구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깊은 산속,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도성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곳은 이름조차 제대로 된 지도에 올라있지 않은 곳이었지요. 몇 채 되지 않는 초가지붕이 산자락에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논밭 쓴 좁보 땅은 척박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도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이 마을과는 애당초 인연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한결이라는 소년이 있었으니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아비는 한결이가 5살에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에 치여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홀로 삭바느질록 모자 둘을 먹여 살렸습니다. 넉넉한 것이라곤 없었고 배운 것이라곤 더더욱 없었지요. 마을 서당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천민의 자식이었으니 그 삶이 어떠하였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바였습니다. 허나 한결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손에 들린 것은 어떤 장인도 탐낼 만한 가궁이 아니었습니다. 뒷산에서 꺾어온 삼뽕나무 가지에 노끈을 꿰어 만든 누가 보아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었지요. 시위는 곧잘 늘어났고 가지는 쏟아보면 어느새 갈라졌으며 화살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나뭇가지를 쏘아대었으니 처음 보는 이라면 코웃음을 쳤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결의 손에서 나뭇가지가 날아가면 그 목표물이 무엇이든 꼭 맞았다는 것이었지요. 나뭇가지 끝에 돌을 얹어두면 맞추었습니다. 날아가는 꿩을 겨누면 맞추었습니다. 산비탈 아래 세워둔 집단을 향해 백보 밖에서 쏘면 열의 9은 꽂혔습니다. 그것도 엉성한 나뭇가지 활로 말이지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를 배운 적도 호흡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활을 쥐면 무언가 몸속에서 저절로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 느낌을 따라 시위를 당기면 화살은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결 자신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늘 타박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활이나 가지고 놀면 밥이 나오느냐, 쌀이 나오느냐.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마을 어른일이나 도우러 가거라.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 뒤에 꿰어온 꿩 2마리를 마루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박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손으로 꽁을 집어드는 것이었으니 한결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게 한결의 하루였습니다. 산에 오르고 활을 쏘고 잡은 것을 들고 내려오는 것. 별다른 꿈도 별다른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활을 쥐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 않았으니 한결에게는 그것으로 넉넉하였습니다. 그날도 한결은 해가 기울 무렵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부러진 나뭇가지 활 하나와 까맣게 탄 화살 서너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비탈 느티나무 아래에 낯선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백색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꼿꼿한 등, 반백의 상투, 그리고 형형한 눈빛.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요.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으니 허름한 차림새였으나 등줄기 하나만큼은 어떤 양반보다도 고닫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지나치는 그 짧은 순간 시선이 딱 한 번 한결의 손에 들린 엉성한 나뭇가지 활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도 없었고 손짓도 없었지요. 한결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나 그날 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지요. 느티나무 아래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활 하나에 바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힘도 아니었지요. 그 소년이 엉성한 나뭇가지 활을 쥐던 그 찰나 손끝과 어깨와 시선이 이루는 선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천이무봉으로 맞아 들어가는 그 선이었으니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0평생의 한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지 않아도 충분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그 짧은 탄식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나도록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느티나무 아래, 어제도 그제도 같은 자리, 같은 자세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집 친척이냐? 저 양반이 왜 저기 앉아 있느냐? 허나 노인은 묻는 이에게도 지나치는 이에게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저 산길만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으니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사흘 내내 그 노인을 못 본 척하였지요. 아침에 산으로 올라갈 때도 저녁에 내려올 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한결 앞에 노인이 처음으로 일어섰지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더니 한결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한결도 멈추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쌀과 지도 업무가죠. 타요men 신용 너딜에서 하요men 싸요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으니 각궁이었습니다. 검고 단단한 활이었지요. 뿔과 힘줄과 뽕나무를 겹겹이 붙여 만든 진짜 각궁. 한결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으니 장인이 몇 달을 공들여야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값어치만으로도 한결 내 집 전체는 너끈히 살 수 있을 터였지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내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한참을 그 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지요. 처음 쥐어보는 무게였습니다. 나뭇가지 활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가 달랐으니 묵직하되 무겁지 않고 단단하되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소나기에 감기는 그 감촉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손 안에 있어야 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만 같았지요. 노인이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한번 당겨보겠냐? 한겨울은 아무 말 없이 시위에 손가락을 걸었지요. 화살도 없고 겨눌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겨보았지요. 어깨가 당기고 팔이 떨렸으니 나뭇가지 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장력이었습니다. 처음 쥐어보는 몸으로는 버티기조차 벅찬 힘이었지요. 허나 이상하게도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었으니 시위가 뺨에 닿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위를 놓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지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화살 하나 없이 빈 시위를 당겼을 뿐이었지요. 허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니 수십 년을 활 하나에 바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세가 아니었지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시위를 당기는 그 찰나 소년의 온몸이 하나의 선으로 수렴하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천의무봉으로 맞아 들어가는 그 선이었으니까요. 노인은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적 없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한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형한 눈빛으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한결입니다. 한결아.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지요. 나는 정연수라 한다. 젊은 날 어영청에서 활을 잡았던 사람이야. 60평생 활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자세를 보니 내가 평생 찾던 것이 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한결은 잠자코 있었지요. 어영청이 무엇인지, 이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따질 줄 아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 활은 왜 제게 주신 겁니까? 정연수가 짧게 답하였지요. 쥐어줄 사람을 찾느라 40년이 걸렸다. 이튿날 아침 한결은 가궁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박씨는 아들이 들고 나가는 그 활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물으려 하였으나 이미 한결의 뒷모습은 산길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지요. 박씨는 한동안 빈산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녀석은 대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그 눈빛을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편 느티나무 아래 정연수는 그날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60평생에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내일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부터 정연수는 매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결이 활을 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었지요. 자세를 고쳐주지도 호흡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니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결은 그게 어색하였지요. 뒤에 누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손이 굳고 어깨가 경직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나 사흘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노인이 거기 있든 없든 활을 당기는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결이 백보박 소나무 가지를 연거푸 세대 맞추고 돌아서는데 정연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한결아, 지금 네가 쏜 세 발 중에 어느 발이 가장 좋았느냐? 한결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너무 빨리 당겼고 세 번째는 숨을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두 번째만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맞다. 틀리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한결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지요. 그날 이후로 정연수의 가르침은 늘 그런 식이었지요. 기술을 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세를 잡아주는 법도 없었고요. 대신 묻는 것이었으니 지금 어디가 불편하였느냐? 무엇이 달랐느냐? 왜 그렇게 느꼈느냐? 한결이 답하면 듣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가르침인지 몰랐지요. 허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한결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가르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점심 무렵 산 중턱바위에 나란히 앉아 쉬는데 정연수가 불쑥 말하였지요. 한결아, 활은 힘으로 쏘는 것이 아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숨이 멈추는 순간 화살은 이미 날아간 것이다. 손가락이 시위를 놓는 것은 그 뒤의 일에 불과하지. 한결은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지요.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 되지 않는 것도 같았습니다. 허나 이상하게 다음날 활을 쥐었을 때 그 말이 몸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결의 활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자세가 바뀐 것도 힘이 세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쏘고 나서 화살이 꽂히기도 전에 한결 자신이 먼저 알았습니다. 맞는다는 것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그냥 알았습니다. 정연수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낮 한결의 등 뒤에서 노인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지요. 박신의 아들이 산에서 매일 활을 쏘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각궁을 들고 다닌다더라.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 각궁으로 날아가는 꿩을 잡았다더라. 백보박 관역을 10번 쏘면 10번 다 맞힌다더라. 허나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어려서부터 활 쏘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 하나가 더 얹어졌습니다. 연마을 훈련청 출신 포교가 우연히 한결이 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으니
그 포교가 돌아가며 한 말이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저 아이, 대체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나는 20년을 활을 잡았지만 저런 자세는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퍼지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사흘 뒤 소문은 마을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성에서 무과를 준비하던 최지훈이 그 소문을 들은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아버지 최병만을 따라 지방 순식일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옆자리에 앉은 나그네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지요. 산골 천민소년, 스승도 없이 혼자 터득한 활솜씨. 날아가는 쇠를 맞힌다더라. 최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산골 촌놈이 활을 잘 쏜다고? 회식,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허나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그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듣자 하니 어영청에서 활 잡았다는 정연수 어른이 그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하더이다. 최지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정연수... 그 이름은 최지훈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젊은 날 어영청 최고의 궁수였다는, 지금은 어디선가 은거하고 있다는, 무과를 준비하는 자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지훈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눈빛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결은 알지 못하였지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최지훈이라는 이름도, 세상이 조금씩 자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야, 그니마에서 어머나도 반조. 지레보도 가들려오자, 채하야. 그저 오늘도 산에 올라 활을 쥐고 정연수의 말을 되새기며 시위를 당길 뿐이었으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마루에 홀로 서서 한결은 마지막 한 발을 당겼습니다. 숨을 멈추었지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팽! 화살이 저녁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지요. 그 뒤를 바라보며 한결은 생각하였습니다. 정연수 어른의 말이 옳았다고. 화살이 날아간 것은 손가락이 시위를 놓은 뒤의 일이었지만 화살은 이미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날아가 있었다고. 최지훈이 마을에 나타난 것은 소문을 들은 지 사흘 뒤였지요. 아버지 최병만과 함께 지방 순시기를 잠시 돌려 이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최지훈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하였지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문이란 을에 부풀려지기 마련이니 직접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양반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지요. 최지훈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마주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한결이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노인이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최지훈은 잠시 그 산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걸음을 옮겼지요. 주위 행원들이 뒤따르려 하자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혼자 올라가겠다는 뜻이었지요. 최병만이 말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말리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눈빛이 아들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자 활소리가 들렸습니다. 팽, 팽, 팽.
규칙적이되 기계적이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최지훈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느려졌지요. 소리를 따라 나무 사이로 시선을 돌리니 산비탈 빈터에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청색 저고리에 짧은 단발머리. 대단할 것 없는 행색이었지요. 허나 활을 당기는 그 자세가 최지훈의 눈을 잡아끌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배운 티가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자세였으니 최지훈은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백보방 나뭇가지에 꽂혔지요. 다음 화살 또 꽂혔습니다. 그 다음도 망설임 없이 꽂혔지요. 최지훈이 빈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결이 돌아보았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차림새만으로도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지요. 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한결이냐? 이한결이냐? 그렇습니다. 나는 최지훈이다. 무과를 준비하는 중이지. 최지훈이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을 보는 것이었지요.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쌍골 천민 주제에 그런 눈빛이었지요. 소문을 들었다. 활을 잘 쏜다고. 그런 말이 돌던가요? 한번 겨뤄보지. 한결은 잠시 최지훈을 바라보았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지요. 그냥 평소처럼 활을 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최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천민 소년이 선뜻 응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배짱이 가상하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같은 관역을 겨누었지요. 저 멀리 150보박 소나무 몸통이었습니다. 최지훈이요 먼저 쏘았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자세였지요. 훈련된 호흡, 단련된 팔. 화살이 날카롭게 날아가 소나무 몸통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솜씨였지요. 최지훈이 한결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시위를 당겼지요. 숨을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고 저 멀리 소나무 몸통만 보였습니다. 최지훈이 쏜 화살의 끝, 그 끝이 보였으니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최지훈의 화살 바로 옆이 아니었지요. 최지훈의 화살 끝을 파고들며 꽂혔습니다. 빈터에 침묵이 흘렀지요. 최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소나무에 박힌 두 화살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한 발은 자신이 쏜 것, 한 발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산골 소년이라고 무시했던 자가 쏜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최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더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쏘았지요. 오이. 이번엔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최지훈이 먼저 쏘았으나 빗나갔습니다. 허나 한결이 쏜 화살에는 맞았습니다. 세 번째도 최지훈이 먼저였습니다. 한결이 나중이었지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자지,
최지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지요. 분한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닌 믿기지 않는 것이었으니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스승도 없는 산골 천민 소년에게 3번을 내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정여인수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최지훈을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한결 곁에 섰지요. 최지훈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도 최지훈을 보았지요. 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하였습니다. 혹시 정현수 어른이십니까? 정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한결을 한번 바라보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결이 따라 걸었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산길로 사라지는 것을 최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최지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병만이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지요. 어떠냐? 최지훈이 잠시 뜸을 들이다 답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최병만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아들이 모르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나 패배를 인정한 아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산 위에 있는 소년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 한편 도성 병조 판서 자리에 오른 김희겸의 귀에도 그 이름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지요. 김희겸이라는 자가 어떤 인물인지는 조정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50, 얼굴은 둥글고 온화하였으며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요. 누구를 만나도 웃는 날씨였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으니 조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나 그것은 겁칠애였지요. 김희겸이 병조 판서 자리에 오르는 동안 그 앞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어떤 자는 갑작스러운 역모 혐의를 뒤집어쓰고 어떤 자는 까닭모를 한직으로 밀려났으며 어떤 자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힘을 잃었지요. 그 모든 일이 김희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더라도 입을 여는 자는 더더욱 없었지요. 그런 자의 귀에 이한결이라는 이름이 흘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자리에 앉은 자에게는 귀가 많았지요. 지방 포교의 말이, 주막 나그네의 이야기가, 마을 훈장의 수군거림이 어느새 도성 한복판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으니 하물며 어영청 출신 정현수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지니 김희겸의 귀가 번쩍 열렸지요. 신복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이는 16이옵니다. 천민 출신이고요. 스승도 없이 혼자 터득한 실력이라 하는데 무과를 준비하는 어느 양반 자제가 직접 찾아가 겨뤘다가 3번을 내리졌다 하옵니다. 김희겸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그 눈빛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희겸에게 이 한결은 뜻밖의 선물이었지요. 때마침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영청 무관 최병만. 김희겸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자였지요.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흠하나 잡기 어려운 충신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미가 생길 때를 말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열무 행사가 한 달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참관하는 군사훈련 행사였지요. 최병만이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으니 김희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김희겸의 신복 하나가 그 쌍골 마을로 내려갔지요. 덩치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관복은 입지 않았으나 걸음걸이며 눈빛이 범상치 않았지요. 한결은 그날도 산에서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이한결이라는 게 너냐? 한결이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요. 차림새로 보아 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경조 판서. 김희검 대감께서 너를 부르신다. 경조 판서라는 말에 한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요. 허나 도성에서 높은 양반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산골 천민 소년을 병조 판서가 왜 찾는단 말인가? 그날 밤 한결은 정연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정연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지팡이를 꼭 쥔 채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가보거라. 어른께서는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연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다. 그러니 더 가보거라. 제 눈으로 보고 제 발로 걸어야 나중에 제 판단도 생기는 법이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말의 무게가 묵직하게 가슴에 얹혔습니다. 이튿 날 아침 김의겸의 신복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말 두 피를 끌고 왔지요.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말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말이었으나 내내 그런 것에 눈이 갈 여유가 없었지요. 좁은 산길이 끝나고 넓은 관도가 나오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건물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속에는 오직 정연수의 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발로 걸어야. 신복은 내내 말이 없었지요. 한결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도성까지 달렸지요. 김혜겸의 대청은 넓고 어두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가 눌렸지요. 높은 천장, 두꺼운 기둥, 묵직한 침묵. 한결은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사람을 작게 만들려는 공간이었지요. 김희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둥글고 온화한 얼굴이었지요. 눈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허나 한결은 이상하게 그 웃음이 눈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지요. 어디 보자. 누가 이한결이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한 재주를 가졌다고. 내가 직접 보고 싶었지.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 그 눈이 한결의 어깨를, 팔을, 손을 훑고 있었지요. 자, 값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김희겸이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한결은 앉았지요. 차가 나왔으나 한결은 손대지 않았지요. 김희겸은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한결아, 너도 알다시피 천민의 몸으로는 무과에도 들 수 없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신분이 막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야.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양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내 활이 세상에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신 무엇을 하면 됩니까? 김희겸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지요. 그리고 이내 다시 웃음이 걸렸습니다. 별거 아니다. 한 달 뒤 열무 행사에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행사장 한복판에 서 있는 자의 가끈을 끊어라. 다치는 것도 아니고 망신만 주는 것이지. 허나 그 솜씨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백보 밖에서 가끈 하나를 끊는 건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한결이 물었습니다. 그자가 누구입니까? 김희겸이 웃었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저 내 신호를 보면 쏘면 되는 것이지. 한결은 김희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희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급할 것 없다. 오늘 하룻밤은 내가 마련해줄 터이니 편히 쉬면서 생각해보거라. 이건 너에게 절대 나쁜 조건이 아니야. 신분을 얻는다는 것이 내 활이 얼마나 넓은 세상에 쓰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신복이 한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관아 근처의 번듯한 주막이었지요. 방 하나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김희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한결은 방 안에 들어서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거절할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지요. 갓끈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없고 해가 될 것도 없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꿈도 꿀 수 없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지요. 허나 생각할수록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치는 것도 아니고 망신만 주는 것이라면서 왜 그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은 것인가? 망신을 주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김희겸의 눈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지 않는 눈. 그 눈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활이라는 도구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한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한결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신복은 없었지요. 김희겸이 답을 기다리는 동안 도성에 머물러도 좋다는 말을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별다른 목적도 없이 도성거리를 걸었지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제 김희겸의 대청에서 보았던 신복이었습니다. 다른 자와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한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지요. 밀서는 준비됐느냐? 쌀국을 두도 면도 란도를 준비됐어. 필체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최병만 무관의 것과 구별이 안 될 것이옵니다.
가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신호다. 그 혼란 틈에 품속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대감께서 즉시 수색을 명하실 것이니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밀서, 최병말, 가끈이 끊어지는 순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맞아 들어갔지요. 자신이 가끈을 끊어 혼란을 만들면 그 틈에 신복이 최병만의 몸에 영모 문서를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증거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영모에 가담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올려주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미끼였지요. 한결은 천천히 담벼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으니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였지요. 이대로 김이겸의 신호를 따르면 자신의 활이 죄 없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주막에서 나오지 않은 날도 있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이틀 동안 한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지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가끈이 끊어지는 순간 신복이 최병만에게 다가갈 것이었지요. 그 순간 가끈 대신 신복의 손목을 겨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밀서가 왕 앞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김이겸이 미처 수습하기 전에 왕의 눈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었지요. 허나 그것은 백보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손목을 왕이 보는 앞에서 겨눠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틀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한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허나 두려움보다 먼저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었으니. 오체 되던 날 아침 한결은 김이겸을 찾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겸이 웃었지요. 예상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열무 행사는 사흘 뒤다. 그날까지 도성에 머물러라. 먹고 자는 것은 내가 챙겨줄 것이니 걱정 말고. đang 2 giờ này bạn ơi. 이 일만 잘 끝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다. 신분도 앞날도 전부.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지요. 김이겸의 웃는 얼굴이 등 뒤에 느껴졌습니다. 허나 한결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주막을 나섰지요. 멈춰있는 관역을 겨누는 것과 움직이는 사람의 손목을 겨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였지요. 도성 한복판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도성 밖으로 나가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야산이 하나 있었지요. 한결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줄을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만들었지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10번 중 7번을 끊었지요. 저녁 때는 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무 행사 전날 10번을 연속으로 끊었지요. 한결은 화를 내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결은 야산 중턱에 앉아 도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김이겸이 있었고 최병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열무 행사가 열릴 것이었지요. 한결은
무릎 위에 올려둔 각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연수 어른에게 받은 활이었지요. 이 활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었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선택은 이미 하였으니 한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각궁을 등에 메고 야산을 내려갔지요. 주막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열무 행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각궁을 두 손으로 세워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뽕나무와 뿔과 힘줄이 겹겹이 붙어 만들어진 활이었지요. 정연수 어른이 40년을 기다려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화로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한결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화를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지요. 그게 궁수라고 정연수 어른이 말하였습니다. 한결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으니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각궁을 등에 메고 주막 문을 열고 나서니 도성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열무 행사장 방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한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열무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였습니다. 도성 안 넓은 연무장이었지요. 왕이 직접 참관하는 행사인 만큼 전날부터 군사들이 진을 치고 관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깃발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붉은 차양이 드리워진 어좌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김희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병조 판사의 위치에서 웃는 낯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지요. 허나 부채를 쥔 손 안에서 신호를 보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병만은 행사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남색 무관복의 검은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군사들의 대열을 점검하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으니 오늘 자신이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김희겸의 계략이 치밀한 이유이기도 하였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혐의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었으니까요. 한결이 행사장 외곽에 닿은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김희겸의 신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무 말 없이 한결을 행사장 한쪽 구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군사들과 관리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였지요. 시야는 탁 트여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복판까지 100보가 조금 넘는 거리였지요. 여기 있어라. 신호가 오면 알 것이다. 신복이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혼자 그 자리에 섰지요. 각궁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으나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행사장을 천천히 눈으로 훑었지요. 최병만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혜겸의 신복이 어느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가늠하였지요. 왕이 어좌에 오른 것은 진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지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지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 곳만 보고 있었으니 김의겸의 부채였습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순간이 신호였지요.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그 순간 김의겸의 부채가 접혔습니다. 신호를 알린 순간이었으니 한결의 눈이 최병만 쪽으로 향하였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희겸의 신복 하나가 군중 사이를 비집고 최병만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마치 지나치는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륜에는 그 손이 보였지요. 품속으로 향하는 손이었습니다. 한결은 시위를 당겼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으니 군중의 소음이 사라지고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백보 밖에서 움직이는 그 손목, 목표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가끈이 아니었습니다. 팽!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신복의 손목에 꽂혔지요. 단 한 발이었습니다. 품속으로 향하던 그 손에서 무언가가 튀어올랐으니 종이었습니다. 접혀 있던 문서가 펼쳐지며 행사장 한복판 왕의 어좌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신복이 손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지요. 왕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향하였습니다. 내관이 달려가 문서를 집어들었지요. 왕이 펼쳐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희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문서에는 최병만의 이름이 없었지요. 김희겸이 신복에게 지시한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이 골목에서 엿들은 뒤 그날 밤 주막에서 직접 써둔 것이었지요. 밀서를 빼돌릴 수는 없었으나 김희겸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신복의 품 안에 미리 끼워 넣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왕의 눈이 천천히 김희겸을 향하였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신은 결코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희겸의 말이 끊겼습니다. 군사들이 김희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한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궁을 내린 채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허나 손은 끝내 떨리지 않았으니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지요. 최지훈이었습니다. 최병만의 아들. 아버지 옆에 서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얼굴이었으니 최지훈의 시선이 행사장 외곽을 향하였습니다. 한결과 눈이 마주쳤지요. 저자가 여기에 어째서... 설마 방금 화살이 저 거리에서 손목을 맞춘 것인가? 최지훈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던 난고모는 지도 낭딩우는 내게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본인이었다면 저 거리에서 군중 속을 비집고 움직이는 자의 손목을 단 한 발에 노릴 수 있었겠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요. 나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김희겸이 끌려나간 뒤 행사장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니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열무 행사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지요. 김희겸의 신복들이 모조리 포박되고 왕이 환궁을 명하였습니다. 대신들이 뒤따르고 행사장에 남은 군사들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결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왕의 근위 군사 둘이 다가왔습니다. 활을 쏜 자가 내 놈이냐? 전하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한결은 행사장 외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지요.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갔으니 군사들 사이를 지나며 여기저기서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게 누구냐? 어린 소년이 아니냐? 저 행색을 보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치포는 그이랑 화대 심해마. 한결은 그 소리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왕 앞에 섰을 때 한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허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지요. 왕이 말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한결이 고개를 들고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고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허나 차갑지는 않았으니 누가 화를 쏘았느냐? 그러하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한결이옵니다. 신부는? 한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그저 산골 마을에서 자란 천민이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거렸지요. 천민이라는 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낮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허나 왕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결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보 밖에서 움직이는 자의 손목을 맞추다니 활은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적 없사옵니다. 쓰다째 내다치난 사치 주에 긴저 이드펴 후회 찰카버닌 히척카바 흔갖고. 다만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 한 분 계시옵니다. 누구냐? 정현수라 하옵니다. 슬리염수하 정현수라 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최병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정 안에서 몇몇 노대신들도 고개를 들었지요. 정현수라는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가 왕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결이라 하였느냐? 오늘 내 활이 조정을 살렸다. 대신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왕이 최병만을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이 아이를 어영청에 천거하라. 최병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어영청. 왕을 호위하는 군영이었지요. 천민의 자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청거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었지요. 기미겸이 미끼로 내밀었던 그것이 지금 왕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한결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물러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지훈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군중과 떨어진 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결이 다가가자 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아버지를 살렸구나. 고맙다. 반말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이 아니었지요.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결이 짧게 답하였지요. 공자의 부친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최지훈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천민이라고 무시했던 존재가 자신의 아버지를 구한 거였지요.
그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으니 한결은 그것을 못 본 척하였습니다. 한결이 돌아선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최병만이 앞을 막아섰지요. 차갑고 절제된 눈빛이었습니다. 한결은 멈추었지요. 최병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한결의 어깨를 한 번 잡았다가 놓았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활로 꺾었다는 그 아이로구나.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최병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돌아와 말했다. 3번을 내리쳤다고. 그리고 그 소년이 정현수 어른 곁에 있었다고. 그때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지. 최병만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오늘 내 활이 없었다면 나는 역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구나. 한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최병만이 잠시 한결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어떤 말보다 묵직하였으니 도성의 아침 햇살이 행사장 위로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빛 속에 서서 먼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박씨가 있었고 느티나무가 있었고 정연수 어른이 있었지요. 어른은 알고 계실까? 오늘 이 일을... 한결은 가궁을 한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도성에서 산골 마을까지 이번엔 어영청에서 내준 말이 있었지요. 왔던 길을 되짚어 달렸습니다. 넓은 관도가 좁아지고 건물이 낮아지고 나무가 많아졌지요. 산이 가까워질수록 한결의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도성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요. 왕을 뵌 것도, 최병만의 손이 어깨에 닿았던 것도, 최지훈의 붉어진 눈가도 전부 꿈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느티나무가 보였지요. 그 아래 정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정현수가 눈을 떴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나 그 앞에 앉았지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현수였으니. 그래 어떻더냐? 낸든 건들은 서가주리 가지그릇을 접이 주나우 따쳐 사쳐. 한결이 천천히 답하였습니다. 활로 누군가를 지켜냈습니다. 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더더는 너 파리언데요 후도왔죠고. 한결이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정연수가 먼저 일어서 있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산길 앞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둘이 나란히 산에 올랐지요. 산길을 오르는 정연수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한결은 그것을 알아채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추어 걸었으니 빈터에 닿았습니다. 정연수가 한결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활 한 번 다오. 한결이
각궁을 건넸습니다. 정연수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오랫동안 그 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시위를 한번 튕겨보았지요. 낮고 맑은 소리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연수가 천천히 몸을 세웠지요.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위에 손가락을 걸고 어깨를 폈습니다. 한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정연수가 직접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연수의 자세가 달라졌지요. 굽었던 등이 펴지고 나이가 사라졌습니다. 60평생을 활 하나에 바쳐온 사람의 자세가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한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탱!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백보박 소나무 몸통 정중앙. 소리 하나 없이, 흔들림 하나 없이. 한결이 지금껏 보아온 것 중에 가장 완벽한 한 발이었습니다. 정현수가 활을 내렸지요. 숨을 한 번 내뱉더니 한결에게 활을 돌려주었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쏘고 싶었다. 이제 이 활은 내 것이다. 내가 40년을 기다려 쥐어준 것이니 함부로 쓰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결은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칼로 쓰지 말라는 것. 기미겸이 그러려 했듯이 그 어떤 자도 이 활을 그런 식으로 쓰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으니 한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른. 정현수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가다. 마야, 하글이 따라가려 하자 정현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 가겠다. 세자 자란을 허질럼 멈추었지요. 정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는 노인의 등이었지요. 회백색 도포가 아침 햇살에 물들었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이 산길 구비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으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정연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아침 일찍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다 노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자리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팡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한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허나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연수 어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없이 나타나서 말없이 떠나는 사람. 다만 각궁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각궁만이 전부였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한결은 어영청에 들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 어영청 궁수로 들어간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조정 안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자를 어찌 왕의 군영에 들이느냐. 허나 왕이 직접 명한 것이었으니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요. 최지훈은 그 뒤로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아버지 최병만과 같은 길을 걸었으니 어영청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최지훈이 말하였습니다. 또 보는구나. 한결이 답하였지요. 그러하옵니다, 공자. 최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공자는 됐다. 훗날 조선의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았지요.
열무 행사에서 백포 밖에서 움직이는 자의 손목을 단 한 발에 맞춰 영모를 막은 궁수가 있었다고. 이름도 신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골에서 온 소년이었다고만 적혀 있었지요. 그 소년이 어디서 왔는지, 스승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허나 어영청 안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화를 쥐면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말하던 16산골 소년의 이야기를. 한결은 오늘도 화를 쥐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지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에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